자, 이제 총론의 마지막 쟁점이죠. 제4편의 제3장 행정쟁송 해가지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두 부분을 남겨놓고 있죠. 자, 행정쟁송의 의의는 앞에서 이미 다뤘죠. 광의행정쟁송은 이거는 심판소송 다 포함한다. 그래서 주체가 행정청이냐 법원이냐 정식 절차냐 약식 절차냐 불문하는 거고, 손해정보가 좀 전에도 봤듯이 돈에 관한 문제죠. 근데 이거는 돈이 아니라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거죠. 그 다음에 협의행정쟁송은 이건 소송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인데 그 중에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행정기관이 판정기관의 쟁송만 의미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프랑스일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국참사원이라고 꽁세이 됐다라고 1편에서 다룬 바가 있죠. 그 꽁세이 됐다 국참사원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행정재판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 아주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가볍게 보면 돼요. 프랑스 법학은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능은 제목 정도 보면 돼요. 국민의 권익구제가 주된 기능이죠. 권리구제 대표적인. 그 다음에 행정통제가 부수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부터 탄탄하게 다 전화가야 돼요. 행정쟁송의 종류는 절차 정식쟁송인데, 이거는 판정기관의 독립성, 심리 절차에 있어서 구술변론 보장,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거, 이거 소송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약식이라고 해서 심판을 얘기하죠. 쟁송 단계가 시심, 이거는 1차적 결정이 쟁송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쟁송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환기시키면 뭐냐면, 행정청의 확인 결정을 기다려야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때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 권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바로 당사자 쟁송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행정청에 대한 결정을 거치고 그에 불복하는 게 복수 심리 이런 의미거든요. 시심은 처음 심리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청의 1차적 결정을 거치고 재판이 2차적 이렇게 되면은 복심이 되는 거고, 재판 자체가 1차적인 결정 수단이 되면 시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고쟁송을 얘기하는 게 복심이에요. 그 다음 항고와 당사자는 이거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거냐,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냐. 그게 일단 다르죠. 그 다음 행정청을 픽으로 하느냐,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주체만 픽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주관적, 객관적인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게 국어 단어 의미하고 달라요. 이 주관적이라는 건 사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고 당사자. 객관적 쟁송은 이거는 공익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중기관 쟁송이죠. 자, 그 다음에 민중기관 쟁송인데, 민중기관 쟁송, 일반 국민을 민중이라고 한다 그랬죠. 일반 국민이 제기되는 선거, 투표, 주민소송.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몰아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기관쟁송. 보니까 주민투표법이 26일자로 개정돼가지고 바로 27일부로 시행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카페하고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놨는데, 강론 규제 개정 작업할 때고 반영할 거고. 그 다음 기관쟁송은 기관끼리 다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기관쟁송 같은 경우, 이거는 헌법하고 행정법 강론에서 상세하게 다뤄져요. 총론에 보다. 그 다음 심판기관에 의한 게 행정기관에 하면 행정심판, 법원에 하면 행정소송, 그 밖에 실질적 의미 쟁송, 이거는 심판소송을 얘기하고, 형적 의미 쟁송, 이건 사전적 구제 절차로 우리가 다뤘던 행정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2절의 행정심판 제도인데, 개념 보면 실질적 의미 행정심판, 이거는 위법 부당까지 포함되죠. 소송은 권력분립상 부당, 이 경미한 잘못까지 통제를 못해요. 근데 심판은 권력분립상 문제가 없죠. 같은 동일한 행정기관이 하는 거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까지 포함된다는 거고, 행정기관의 그 시정을 구하는 일련의 쟁송 절차인데, 행정심판만이 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다양한데, 형적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적용받는 행정심판만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고심판만 규율하고 있지 당사자 심판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이게 좀 복잡한데,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해당 처분청에 제기하는 거. 행정심판하고는 달라, 이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심판
성질을 갖는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일단 이거 사례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2-382에서도 인용했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요 이의신청이 있었죠. 근데 이게 용어 갖고는 구별이 안 돼요. 이의신청이라고 명칭은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개별 법률에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으로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거, 대체하는 거, 이게 출입국 관리법상 난민인정신청인데, 자, 이런 관계 규정을 안 했을 때 실질이 뭐냐, 이게 이제 구별 실익이 뭐냐면, 일단은 적용법률과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죠. 얘가 행정심판일 때는 이제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그 개별법에서 하니까 특별행정심판이 되죠. 이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에 규정하면 그게 우선이고,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가 없죠. 얘가 행정심판이니까. 그래서 판례 보면은 이거 손해배상에서, 아니 손실보상에서 우리가 다뤘던 건데, 수용재결은 재결이란 말을 쓰지만 이거는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라 그랬죠. 원처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 이게 특별행정심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똑같죠. 특별법 없으면 일반법.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은 특별행정심판이다. 이건 총론강론 공통되는 쟁점이죠. 그 세 번째 줄 보면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특별행정심판이니까 이중으로 거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본문으로 가면 그 행정심판이 아니면 이거는 행정심판하고 무관하니까 행정심판법 적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얘가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쳐도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그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지나는 문제가 생겨요.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이라고 믿고 그 행정심판은 별도 제기 안 했는데, 근데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 결정 날 때까지 90일이 지나버리면 그때서 아차 행정심판이라도 제기해야 되겠다 하면 제기 기간이 지나는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지 아닌지 판례가 있는 거는 몰라도 이 판례가 없는 거는 어때요? 양쪽 다 제기해 놓은 게 안전할 수 있죠. 그런 관련되는 걸 또 다루게 될 건데. 그 다음에 그 국가유공자법, 여기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얘는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성질인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행정심판 재결의 성질을 갖죠. 행정심판인 경우는. 근데 행정심판이 아닌 경우는 이거는 결정이 새로운 처분이 되죠. 그래서 이의신청이 이건 제소기간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이건 직권 취소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난도인데 요새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이에요. 변경하는 결정통지는 종전의 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 되죠. 그러나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서 기각하는 결정통지는 종전의 처분을 단순히 유지하겠다라는 확인하는 행위인데, 행정행위로서 확인이 아니라 사실행위로서 확인행위니까 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민원사무처리법이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핵심을 보면 판례,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해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거 받아들일 때는 그때는 새로운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음미해야 돼요, 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라는 거.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내지는 그 취소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거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의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각하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는 이건 새로운 처분이에요. 근데 거부해서 종전의 결정을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관련되는 게 나왔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 대상자들에 대해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했는데 이거 앞에서 다뤘던 논점이 이런 거 생활대책 수립 실시 의무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대상자 선정하고 수량 이런 거는 재량이라 그랬죠. 직권으로 갑등이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거부 결정이죠. 갑등이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해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사안인데 재심사 결과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마 출제됐던 판례일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거는 이거 항고소송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고 국가유공자 결정도. 그 다음에 효력에 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행정심판이 아닌 건데 실질을 중시하는 거예요. 실질은 어쨌든 실질은 형식적으로 행정심판은 아니지만 실질은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따른 직권 취소 여기도 불가변력이 인정됩니다. 원래 이 불가변력은 앞에서 봤지만 확인행위인 행정심판 재결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여기에 인정되는 효력인데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에도 적어도 불가변력은 인정된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던 논점이에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 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서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죠. 근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 취소되었다는 등 이렇게 되면 취소가 이제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하는 건 위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논거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실질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기산점인데 행정심판의 이의신청의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재결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기산점이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서 정보를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앞서 1년 기산점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토지수용재결서 정보를 송달함에 있어 이의신청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면 불복고지에서 배웠죠. 이때는 행정심판법 18조 6항이 적용된다는 거고. 그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이거는 재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산점이 거부처분시에요. 그럼 더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송 어때요? 재결 안 했다가 시간이 90일이 지나버리면 뒤늦게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다가 여기서 거부돼 버리면 그때 불복해서 소송 제기하려고 해도 이미 기간이 지나는 문제가 생겨요. 기산점이 당겨지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이 이게 이제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재심의 신청 및 이의 신청 이거는 행정소송법 여기에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원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 기준인데 판례 알면 될 거예요. 판례도 쟁송 절차 기준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거하고 이제 판례로 한번 확인해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자, 요게 그거예요. 절차 및 담당 기관의 차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판례가 쟁송 절차 기준서를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거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하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특별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실질이 이의 신청인데 표제 이거 그 제목 겉에 표지 제목을 표제라고 그래요. 줄여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한 경우 이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이 그 이의 신청이면 그 제목이 행정심판 청구서라도 그 이의 신청으로 인정해주는 거고, 반대로 요 225에 보면 이의 신청이라고 제기했는데 실질이 행정심판이면 또 행정심판으로 봐준다라는 게 그 225에도 있어요. 맨 위에 판례 나오죠.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다. 이거 음미할 거예요. 서면행위예요. 구두로는 안 돼요. 서면행위인데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표지 제목. 제출기간에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보고 불비인 상황이 보정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각하돼야 되지만 보정 가능한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게 212하고 연결되는 제목 갖고 따지지 않고 실질 갖고 따진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 요건에 불비한 점이 보정이 가능한 것이라면 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자,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판례 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나 증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기산점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신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 할 것이나,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의 그 목적이 있고, 실질이 그렇다 그랬죠. 아까도 봤지만.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데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유하지 하지 않는 서면행위. 이거 똑같죠. 행정심판하고. 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될 사람이 처분청에 표지 제목을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서류 내용에 있어 이의 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청원은 이미 앞에서 봤죠. 그 진정, 이거는 말 그대로 진정, 이건 희망을 진술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사실행위다라는 거고, 특별행정심판은 뒤에서 별도로 다룰 거예요. 그 다음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를 보기 전에 그 보충자료 잠깐 볼까? 보충자료 2페이지 보면은 이게 사례 문제로 출제하기가 딱 적합한 건데 제가 실수로 빠뜨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게 제소기간에 관한 거, 이거 분류를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제소기간, 참 애매하네요. 어디다 할지. 소송으로 분류하는 게, 분류는 맞겠네요. 어쨌든 행정소송 제소기간이니까.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봅시다. 뭐 어디서 보면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게 참고로 말하면 제소기간이 기산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행정심판을 안 거친 경우는 처분 등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그 의미예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 포함한다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하여 일반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 불복 절차를 정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 여기 보면 원고가 2014년 1월 29일 예방접종 피해 신청을 했는데, 자, 일단 음미할 게 이 기산점 관련된 거예요. 피고 질병관리본부장, 지금 이제 청으로 승격이 됐죠. 피해보상 기각 결정을 했는데 처분서는
그 2014년 4월 10일경 원고에게 송달됐죠. 그러면 이게 송달된 때 원칙적으로 송달된 날이 안날은 아니지만 송달되면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게 1차 거부 통보한 4월 10일이 일단은 기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고는 또 다시 이의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피고가 2014년 9월 29일 이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처분서가 2014년 10월 16일경 원고에게 송달됐죠. 자, 요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이라면, 요거는 2014년 10월 16일 기준으로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거부 통보죠. 그래가지고 원고가 2014년 12월 23일 대상이 뭐냐면 2차 거부 통보에 대해서 얘가 이제 얘에 대해서 그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7일 기각 재개를 송달받았죠. 그래가지고 행정심판까지 일단 거쳤어요. 원고는 2015년 그 10월 8일 제2차 거부 통보에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락 결론이 나오죠. 이제 이게 사례 문제로 만들기가 딱 좋은 건데, 감염병 예방법령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심사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대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1차 거부 통보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고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2014년 원처분 1차 거부 통보가 얘가 처분이죠. 그 다음에 2차 거부 통보는 아까도 봤지만 이거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랬죠. 쟤는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2014년 4월 10일부터 90일. 근데 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결국 각하된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판례죠. 이거는. 자, 다시 돌아올까요?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기능은 간단하죠. 권력분립상 자율적 행정통제죠. 이거 행정 스스로 하니까. 그 다음 사법 기능의 보완.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에는 부당한 경우나 판단 여지, 이때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행정심판은 부당한 재량이나 판단 여지도 당연히 구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 법원의 부당 경감. 심판에 의해서 구제가 되면 소송사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구제의 신속성. 재판은 통상 몇 년씩도 걸려요. 근데 심판은 금방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능률의 보장. 행정 입장에서도 소송에 휘말리면 어때요? 소송에 휘말리면은 그 소송에 대응하느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능률적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소송 제기되는 거를 막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능률적이다는 거고. 판례도 마찬가지.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심판하고 소송 비교하는 도표가 나오는데, 일단 항고심판과 항고소송이 있는데 기타 심판에 당사자 민중기관 심판은 없고 개별법에만 있다라는 큰 틀의 차이. 근데 소송에는 당사자 민중기관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고심판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취소심판, 취소소송. 이거는 똑같아요. 무이동확인 심판, 무이동확인 소송도 똑같아요. 근데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데 의무이행 소송은 없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만 있죠. 요게 일단 다른 거고. 그래도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걸 법률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비법정 또는 무명항고 소송이라 그러죠. 요것들 판례는 싸그리 다 의무이행 소송, 불법 행위에 대한 위법 확인 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이런 것도 다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는 거 다시 보게 될 거고. 자, 존재 이유 기능은 자율적이냐, 타율적 통제냐, 전문성 확보가 목적이냐, 독립성 확보가 목적이냐. 성질도, 이거 오랜만에 보죠? 1편에서 다뤘던 거. 형적 의미는 주체에 따른 거라는데 행정기관에 하니까 행정인데
소송은 법원이 하니까 형적 사법이고 실질 사법인 건 똑같고, 목적 기능이 적법성 보장이 1차적이냐 권리구제가 1차적이냐 다르죠. 약식, 정식. 그 다음 피청구인 피고 경정인데 그 직권으로도 피청구인 경정이 가능한데 소송은 안 된다는 거. 참가 통지 규정이 있냐 없냐. 그래서 심판 대상이 처분에 한정되고 재결이 제외되느냐. 그래서 심판 재결까지 포함한 걸 처분 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은 행정부에서 수반인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근데 소송으로는 통제가 가능하다. 기간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 재결을 거친 경우에 그렇게 다르고, 또 그 불가항력으로 인한 특칙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심판기관이 행정심판이 위원회냐 법원이냐. 그 다음 집행정지도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 없냐 필요하냐.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냐 없냐. 여기다 더 추가되는 게 있긴 한데 그건 빠뜨리는데, 그 집행정지 요건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일단 빠졌는데 나중에 다시 본문에 확인할 거고. 자, 임시처분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냐, 그 구두변론이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여부도 명문 규정이 없는데 비공개 원칙이죠. 그 다음에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고, 다만 예외는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재결, 판결 구별해서 하고 있죠. 인용사유가 위법, 부당까지 포함하느냐, 위법에 한정되느냐. 그 다음에 종류도 그 심판 재결은 취소 재결만이 아니라 변경 재결, 이 형성 재결하고 변경 명령 재결까지 있어요. 근데 소송은 취소 판결만 가능하지 명령 판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정 재결, 사정 판결, 요거는 그 거의 유사해요. 다만 이제 구제 수단이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그 다음에 주문의 위법만이 아니라 부당까지 명시하느냐 위법에 한정되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가 직권으로 상당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명령하는데 소송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못하고 원고가 병합제기해야 반영한다는 거고. 변경도 같은 식구니까 권력분리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로 변경하는 적극적 변경이 가능한데, 법원은 어때요? 이게 위법하면 그 소극적 변경으로서 일부 취소만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앞에서도. 재량은 행정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일부 취소 판결이 안 된다 그러죠. 판례는 일관된 입장인데 교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학설이에요. 이거는 판례가 아니라 학설이 주장하는데 판례는 안 받아들이죠. 그건 행정청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전부 취소 판결 내려주죠. 그죠? 그 다음에 기성용 확보수단에 그 시정명령 직접처분권 플러스 하나가 빠졌네. 이게 제가 요거 2007년도 개정되면서 반영된 거를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충 자료는 해놨거든요. 그 간접강제에 관한 거. 그래가지고 보충 자료 3페이지에 있는데, 그래서 간접강제 그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일단 간접강제. 옛날에는 소송에만 있었다가 그 공통점인 건 이럴 게 없고 양자관계가 이제 밀접한 게 적어졌어요. 옛날에는 심판을 안 거치면은 소송 제기하지 못하는 필의적 전치가 옛날에 원칙이었는데 이게 임의주의로 바뀌면서 이제 달라졌다라는 그런 정도고. 자, 이제 행정심판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종류 계략절 아까 봤는데 취소 심판인데 주의할 건 뭐냐면 명칭은 취소 심판인데 취소와 변경까지 포함된다는 거. 요거에 따라 또 재결의 종류까지 연결되니까, 그래서 아까 계략적인 거 봤잖아요. 무이동하기 심판은
5가지 있어요. 효력 유무에서 유효, 무효 2개. 그다음 존부에서 존재, 부존재, 마지막으로 실효. 이래가지고 유무, 존부, 실효. 이렇게 외우면 5가지 나와요. 소송도 마찬가지고. 의무이행 심판, 이건 소송에는 없는 거라 그랬죠. 거부와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이 의무이행 심판이죠. 이것도 뭐, 무하자재량에서 정권부터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게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소송이다. 산발적으로 단어는 우리가 익히 배운 바가 있죠. 다만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여기서 사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이나 소송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취소심판 소송이에요. 왜냐면 그 실무에도 대부분이 취소심판, 취소소송이 대부분이거든요. 판례도 취소소송 중심이고, 그 법률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취소소송에 대부분 규정을 해놓고 무이동확인 소송 거의 이하로 가면은 아라비아 숫자만 몇 조 준용한다. 이럴 정도로 법률 규정도 취소소송 중심주의라고, 판례 실무도 대부분이 취소소송이에요. 자, 일단 성질인데, 이거는 형성쟁송이다. 이거는 재결이 나면, 변경 재결 나면, 그럼 바로 어때, 행정청에 별다른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변경되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형성에 관한 거 1편에서 보충자료로 다뤘잖아요. 무이동확인 심판은 이거는 준형성이라 그래요. 준형성. 왜냐? 다음 페이지 가면 이게 통설인데 일단 형식은 확인쟁송이죠. 확인쟁송인데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니까 형성적 성질까지 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2가지 성질 같이 있다 그래서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결론 정도. 특수성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진행은 본문으로 진행할게요. 자, 이제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에 관한 거죠. 요 요건도 그 심판하고 소송하고 비교하면서 보면은 미묘한 차이도 느낄 수 있고 대부분 일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습도 되고 예습 복습이 같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대신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신구조는 대립되는 당사자 간의 심리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들으면 어때요? 정확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어만 다르죠. 심판은 청구인, 피청구인. 근데 소송은 원고, 피고. 용어만 다르지 대립되는 당사자 간의 심리구조, 대신구조 똑같다라는 거예요. 청구인 이것도 원고라고 소송에서는 명칭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청구인 능력 이런 경우도 그 소송에서 그 당사자 능력이라고 해서 용어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소송에서 상세하게 볼 거는 그 정도로 넘어갈 거고, 청구인 적격도 소송의 원고 적격인데 법률상 이익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 의미도 똑같고, 그 상대방 제3자도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판례 보면은 사례박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던 중에 신규 임용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신규 임용이 취소되면은 이렇게 되면 얘는 공무원 신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되죠. 그러면 연금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거고, 처분의 소멸은 이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그때 보기라고. 선정대표자는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인데 제가 조금 이건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숫자 외워야 됩니다.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 대표자가 너무 많으면 대표를 뽑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명 이하지, 뭐 10명 이하 이러면 눈치채면 되죠. 3명 이하. 그 다음에 이게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정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청구인들에게 선정할 걸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권고를 하는 거지
얘가 바로 그냥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선정 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민법의 각자 대표의 원리예요. 그 대표자 다수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대표하는 게 민법상 원칙하고 똑같아요. 다만 또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심판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되는데 이건 대표를 하라고 하는데 대표의 취지에 반하는 게 심판 청구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려고 무리하게 외울 게 아니라 대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멋대로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대표를 뽑는 취지가 그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 건데 대표를 뽑아놓고 각자 다 한마디씩 해버리면 이거 대표 뽑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임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하죠. 내 이익을 대표하라고 했는데 얘가 부적절하거나 이럴 때는 그 선임권자가 해임권까지 갖는다는 것도 상식이죠. 그 다음 이거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죠. 대표에서 해임됐다는 거. 그 다음에 자격은 서면으로 서명해야 된다. 서면주의, 문서주의는 외울 게 없죠. 문서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 나오면 문서주의가 아닌 것만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자격을 잃을 때도 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하면 무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인의 지휘승계인데 그 자연인은 상속, 법인은 합병일 때 포괄승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허가승계, 이건 2-343에 그 행정절차하고 다르죠. 거긴 승인이라고 했는데 심판은 그 허가승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념하고 다 봤기 때문에 내용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 피청구인 적격이 행정청이라는 것도 소송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피청구인 경정인데 그 잘못 지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고 이것도 일단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소송에서 상세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단계는 읽어보면 될 거고 관계인인데 참가인 이것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른데 그 참가 시기 같은 거 언제까지 허용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거고 참가 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 이런 것들은 소송에서 설명할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읽어두고 내용만 음미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인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인 거라 그냥 넘어갈 거고 국선 대리인에 가는 게 이것도 제가 깜빡 확인을 못 해가지고 놓쳤어요. 이게 새로 신설된 거를 보충자리 2페이지 보면 국선 대리인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제도가 있다 제목 정도 외우면 돼요. 뭐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서 국선 대리인에 관한 거는 헌법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루죠. 그 재판 청구권 내지는 변호인 선임권 관련해 가지고 이건 행정법에서는 더 깊게 들어갈 것도 없이 저런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다. 소송의 국선 변호인 유사하게 국선 대리인으로 그 정도고 행정심판의 대상 개갈주의라는 건 똑같죠. 이것도 1편에서 보충자로 다 다뤘잖아요. 열기주의, 개갈주의. 우리나라 개갈주의죠. 처분 등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이런 1, 2, 3, 4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게 열거주의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문장으로만 돼 있잖아요. 처분과 부작위도 소송에서 설명할 거니까 자 판례로 가면은 이거는 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는 교원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 이거 당연하죠. 그 신규 임용 취소는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권리의 직접적 변동을 처리하니까 교원 소청심사는 이거는 특별행정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행정심판에 보충자료로 조금 보완을 해놨어요. 그 처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대상적격에 관한 규정이 하폰이다라는 거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도 가볍게 보면 될 거죠. 그 다음에 제외 대상 단순한 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아까 도배로도 봤지만 실익이 없다고 본 거죠. 행정부 수반인데 이거 뭐 그 행정기관에 맡겨도 제대로 심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재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행정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쓸데없는 감정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똑같은 애한테 기각 재결 그래 다시 심판 제기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줄래? 호흡 병신 기각한다. 그래 다시 한번 심리해 줄래? 이거는 뭐 무의미한 쓸데없는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바로 제3자가 심판하는 소송으로 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명시적 규정이 있냐 없냐를 물어버리면 안 이으면 이것도 헷갈리죠. 그래서 내용이야 상식적인 건데 안 이으면 헷갈린다라는 것. 청구 방식 엄연한 형식을 유하지 아니하는 서면주의다. 그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 취지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명확하죠. 그 다음에 양식을 통일하면 그 심리하기가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을 거 이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지체와 번잡을 피할 수 있다.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판례 이건 좀 전에 봤죠 미리. 그 다음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 그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간편한 게 전자정보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제목은 외워야 될 거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둘레 6째 보면 제출된 전자문서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서 제공하는 자, 이거 외워놔야 돼요. 접수번호를 확인했을 때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이 접수번호를 확인했을 때 기준으로 제기기간을 준수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접수가 되었을 때 제가 순간 잘못 설명을 했구나. 아니네. 근데 내가 지금 집중이 흐트러져 딴 생각했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죠. 뭐냐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접수된 때로 보는 건데 그때가 행정심판 청구된 거.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순간 딴 생각하다가 혼자 망신당했네. 아이씨. 강의하다가 모든 게 마찬가지. 집중 공부할 때도 집중이 흐트러지면 딴 생각하다 보면 헛것이 보이고 막 엉뚱하게 읽고 막 그러더니 저도 순간 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예요. 접수번호를 확인했을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접수한 때고 접수한 때가 그 심판 청구 시점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서 제출인데 이거 선택적 경위 절차다. 옛날에는 이것도 행정청 필요적으로 경유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아마 2008년인가 그 무렵쯤에 바뀌었을 건데 이것도 2-516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이같이 옛날에는 무조건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위원회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청구인 안 고치고 그냥 바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피청구인에서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왜냐면 피청구인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구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답변서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전자적 방식으로 할 때는 저걸 안 해도 돼요. 부분을 제출을 안 해도 돼요. 그게 이제 한번 읽어볼 거는데 그 위에 단락에 둘레 5째 줄이 있죠. 부분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돼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그 피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다시 내려오면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죠. 싸가지 없이 잘못됐다고 다른 데로 되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데로 보낸다는 건 이건 뭐 똑같아.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당신이 제기한 게 지금 잘못 제기돼가지고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제기 기간에 관한 한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처음에 잘못 제기됐을 때 그때 심판이 청구된 거로 본다고. 왜냐면 이거 다른 권한 있는 기간에 보내는 과정에서 제기 기간이 경과되는 90일이 경과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청의 처리인데 결국은 어때요? 위원회에 송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서 답변서 준비하도록. 그래서 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내가 잘못했네라고 인정하면 행정심판 거칠 것도 없이 직권치사해서 여기서 종결되는 거고, 여전히 내가 잘했다 생각하면 위원회 보내서 행정심판을 받아보는 거고, 그래서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인용해 주는 거죠.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권 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 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1번,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러면 위원회를 보내서 심판 가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게 맞네 인정하면은 여기서 종결한다는 거고. 그럼 위원회 처분청에 제기했을 때가 이제 우회라면 괄호 2번이라면 처분청이 아니라 위원회 제기했을 때인데, 그래도 어차피 피청구인에게 다시 보내야 돼요. 그 심판 청구도 부분을 보내. 그래야 이제 답변서 준비가 되고, 답변서가 제출하면 다시 청구인에게 송달해서 그 답변서를 반박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376의 소송 제기기간하고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일단 뭐 숫자부터 이건 다 외워야 되고 예외도 다 외워야 될 출제가 꽤 많이 되는 쟁점이에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숫자 외워야죠. 알았다면 90일, 몰랐다면 소송의 절반이에요. 소송은 1년인데 이건 6개월에 해당하는 180일이에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일은 불변기간이에요.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기간, 받을 수 없는 기간. 기간 지나면 무조건 각하 한다는 거고,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지나도 받아주니까. 그래도 이거 어디에 적용되고 안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로서 출제가 많이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안날의 의미인데, 특정인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안날이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 도달한 날은 아니에요. 그 도달한 날이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리고, 도달한 날 알았다고 추정한다 이러면 또 맞아요. 그 문장 차이를 잘 봐야 돼요. 자, 바로 판례 본문으로 가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이게 도달이에요. 도달한 때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추정. 이러면 맞아요. 그냥 단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안 날이다 이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가족관계나 직장관계 이런 것들은 인정한 날 있죠.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 의무자는 그때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근데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자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가처분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그 납부 의무자가 부가처분이 있으면 안 날은 아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압니다. 직장관계, 가족관계는 밀접한 관계니까 추정까지 되는데, 아파트 경비원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특정인의 경우도 그 공시송달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부 등에 공고할 때, 이때는 이때도 그 현실적으로 안 날이에요. 그 두 번째 줄 보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의 행정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이건 특정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그렇고, 불특정 다수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의 경우는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에
효력 발생일에 알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첫째 판례는 일반 논이죠.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건 특정인에 대한 고시공고, 공시송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건 다르다는 걸 꼭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 판례가 5.15라고 하는데 이것도 출제가 좀 되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웃겨요. 왜냐면 우리가 행정절차법의 그 법률이잖아요, 법률. 근데 이 판례 사안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의 5일인데 그 행정절차법에는 14일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위법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제목 정도 보면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출제되는 거니까. 그 일반론이 고시공고 효력 발생 알아두고 구체적인 숫자 5일이 나와도 맞다. 그 정도만 일단 식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는 효력 발생한 날을 의미고, 양자관계인데 이거 1-200호인데 이거는 하나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앞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그 불변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앞날 기준으로 90일이 지났더라도 있은 날 기준으로 180일이 안 지나면 재개할 수 있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만 지나면 무조건 끝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판례도 마찬가지죠.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앞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재개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각하되는 거죠. 예외가 90일에 예외가 불가항력이죠. 90일에 180일은 정당한 사유. 이것도 뒤틀어냅니다. 90일의 예외를 정당한 사유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30일로 한다. 이게 출제된 거 보면 90일 과로, 14일 과로, 30일 과로 이렇게 해서 그 순서 그 숫자가 올바르게 연결된 거 이렇게 묻기도 하고, 더 골 때리는 출제는 이거 합은 얼마인가 이래가지고 90일 더하기 14하면 104, 그래서 134 이런 합으로까지 또 180일까지 해가지고 180일까지 더한 숫자. 그래가지고 행정법 만점 받으려면 수학도 잘해야 됩니다. 수학도 이거 숫자 다 외웠는데 계산이 안 되면, 계산이 잘못되면 틀리죠. 농담한 거고, 뭐 수학은 산수하고 구별되는 거죠. 산수는 단순 계산이라. 여러분들 뭐 단순 계산 안 될 그런 수험생은 없겠죠, 설마.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데, 이거 불가항력보다 넓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에 가는 건데, 개별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판의 청구 기간은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으면 앞날부터 기산해야 된다. 뭐 이건 똑같죠. 다음 줄. 별도의 고지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처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토지 가격 결정, 이 개별 토지 가격이 개별 공시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 또는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나. 저 개별 공시가 안 알려주거든요. 안 알려주니까 통상 모르기 때문에 90일 요건은 적용이 안 되고 180일에 제기하면 되는데,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의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거 가구별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일반 국민이 법 지식이 별로 없는 국민이 뭐 매년 공시지가 그거 가가지고 그 개별 공시지가 구청에 가서 그거 확인하는 국민이 얼마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라고 봅니다. 복귀적 행정이 제3자의 경우 원칙은 똑같아요. 제3자도 용케 알았다면 90일, 몰랐다면 180일이에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그 복귀적 행정이라고 해서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는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어찌됐든 알았다면 90일로 끝나는데,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해주니까 상대방의 그 통지하는 게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제3자에게
그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180일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때도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직접 가면 제3자라도 어찌됐든 원칙은 똑같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처분에 직접 상대방은 통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효력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걸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위와 같은 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불고지, 고지 안 한 걸 안 입을 자에서 불고지, 잘못 고지한 거 우고지인데 이건 종합정리는 379에 하는데 이것도 출제가 좀 제법 돼요. 근데 단순한 게거든요. 그래, 제주적 휴가를 불이하여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리면 잘못 알린 기간 내. 근데 알리지 아니한 때는 무조건 180일 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 379 소송인데 379는 저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거지. 자, 소송에는 적용이 안 된다. 379에 중간에 그 관련 판례 있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시나 그 이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해 법정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으면 심판은 그 잘못 통지받은 긴 기간 내에 제기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판만 그런 거지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만 그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229하고 연결되는 거고 불구지 우구지는 행정심판 뒷부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의 변경.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송에서 설명하고 다시 보면 그때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기 요건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